자, 그럼 저희 이제 강의를 시작해도 되겠죠? 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 왔습니다. 2016년에 알파고가 왔는데 우리가 이때 굉장히 놀라가지고 4대1로 우리 인공지능에 관심도 없었어요. 아까 포스코드 얘기했지만 포스코드 2016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글로벌 기업들은 다 언제 시작했냐면 2014년에 시작했습니다. 그죠? G사는 이미 2012년에 프레딕스라는 인공지능을 완성했고 G사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2013년부터 시작했고 전부 그때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도 없었어. 정보화 강국이니까 정보 처리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때 놀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또 다보스 포럼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코드가 우리나라에 딱 박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깨어났어야 되는데 2016년에 갑자기 가을에 되니까 순실이가 진실하냐 진실이가 순실한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국가가 새 정부가 들어서서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내세운 게 작년 8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충격받아서 그때라도 깨어났어야 되는데 깨어는 났는데 실질적인 우리가 움직임이 2년 8개월이 성장판이 안 열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늦습니다. 어느 정도 늦냐? 인공지능 수준을 보면 올해 발표된 겁니다. 2019년 AI의 인력 수준, 인재 수준을 보면 우리가 세계에 한참 뒤져 있어요. 15개국 중 15위입니다. 15개국 중 15위. 이거 엄청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15개를 분석해줘서 그렇지 20개 했으면 20위예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국가 준비도 순위가 25위입니다. 2016년. 근데 한 달 전에 발표된 IMD에서 발표한 미래 경쟁력에서는 떨어졌어요. 또 거기서. 그래서 28위로 떨어졌어요.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이 싱가포르 다 앞서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보다 뒤져 있던 태국이 우리보다 한 단계 위로 올라섰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정치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로봇은 지금부터 13년 전에 미국의 다르파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한테 준 거예요. 자금을 줘가지고 적군을 침투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만들어 온 거죠.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적군 침투가 안 되니까 그럼 짐이나 한번 좀 날라보자. 짐도 잘 못 날라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인간 최초로 넘어지지 않는 로봇을 만든 겁니다. 이때는 인공지능도 없었고 그냥 프로그램을 잡고 코딩으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전부 가솔린 엔진으로 됐고 몸무게는 140kg, 140kg, 1톤이 넘었어요. 140kg, 1톤은 아니지만 0.1톤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안 넘어지는 능력을 가졌다는 건 정말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이 당시에. 네. 자, 근데 얘가 어떻게 컸을까? 똑같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에요. 올해 수준입니다. 3D 프린터로 제조를 하고요. 인공지능 기반이 돼 있고 각종 센서가 붙고 지금 보시면 얘가 이제 섰어요. 문을 못 열어.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불러요. 문 열 때 보세요. 오른발 보세요. 발 집어넣는 거. 많이 발전했죠? 얘네들은 지금 맹인견으로 쓰이고요. 898 이미 세일 시작했습니다. 민간한테. 그리고 맹인견으로 쓰고 또 후쿠시마 원전 폭파 현장, 위험 처리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얘네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수준이 발전돼 있고 거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업 로봇 수준으로 발전돼 있습니다. 개에다 먹이도 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 이게 4발 로봇이거든요. 2발로 걷는 로봇은 4발로 걷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50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잖아요. 인간은 뛰려면 어느 정도 걸려요?
한 2년 걸릴 거예요. 그죠? 2년, 3년 걸려야 뛰어요. 그죠? 뛰려면, 제대로 뛰려면.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어렵게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발로 걷는 로봇까지 지금 현재 온 거죠. 유형선의 수준이 달라진 겁니다. 거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그 다음 뭐가 오는 거죠? 바로 5G가 섞이면서 이게 다른 양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존의 정보화의 코드와는 다른 코드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산업혁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응용 가능한 파괴적 기술에 의해서 산업이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240년이 됐어요. 지금 1차 산업혁명이 온지. 나누기 3. 한 번 왔다면 80년의 영향을 준다. 그죠? 우리나라는 120년 됐습니다. 증기기관차가 처음 서울역에서 출발할 때가. 그러면 남들 둘을 2배의 속도로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공 사례와 벤치마킹 사례를 항상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누가 이거를 선점하는자에 다르다. 서너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있어봐야 한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에 어떻게 기회를 잡는가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사전 질문이 2개가 왔어요. 하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 예시와 디지털 전환이 뭐냐. 이거 하신 분. 설문. 아무도 없어요? 가셨나 본데요. 그러면 인더스트리 4.0의 차이 이거. 이분도 가셨나 보다. 똑같은 분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자. 일단 용어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안 써요. 국가 소비도가 우리가 거의 한 80% 이상이 한국에서 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른 나라 가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f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예를 들어서 Food Industry 이렇게 하면 몰라요. 데이터도 안 나와요. 구글링 해봐요. 잘 안 나옵니다. 뭐라고 용어를 부르냐.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른 적이 없죠. 뭐라고 불렀죠? 우리 정보화 시대. 영어로 인포머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이걸 우리가 자동화와 정보화. 이게 3차 산업혁명의 거의 대표적인 용어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오토메이션이 아니고 이제 오토노미죠. 오토메이션은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판단하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아로 몰던 자동차에서 오토마틱이 뭐예요? 내가 갈 거냐 스톱할 거냐 파킹할 거냐를 판단하면 그 다음에 기아 변속을 얘가 알아서 하는 것. 이건 오토메이션이죠. 근데 오토노모우스 이런 놈은 자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아니고 자율화. 이 소리는 뭐냐면 판단을 어느 특정 분야에서 인공지능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토노미라고 해요. 아까 포스코에 대해서 그런 말씀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또 다른 말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요. 이건 유럽에서 거의 있습니다. 독일이 주도해서 만든 용어고 말 그대로 산업적 측면으로 볼 때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걸 써요. 주로 쓰는 거는 유럽에서 씁니다. 미국에서는 잘 안 쓰죠. 제일 많이 쓰는 용어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라이제이션 용어는 2013년에 저희 미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2013년에 정보화 시대, 인포머타이제이션은 끝나고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래서 2013년에 만들었고 2014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논문이나 그 다음에 관련된 용어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푸드 인더스트리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게 길잖아요.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이 말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줄여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에 디지털 붙고 뒤에 명사 붙으면 그냥 이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라는 말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를 지었어요. 그러면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에 줄여 부르는 디지털 나오고 뒤에 명사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이냐. 아까 포스코에서 그 말 했죠. 피지컬과 사이버가 연결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은 물체의 혁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죠? 3차 산업혁명은 사이버의 혁신이에요. 이 두 개가 혼합되는 거예요. 아까 그 말을 했죠? 근데 거기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가는 거지. 이게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그러면
물체 플러스 가상 플러스 지능이다. 다시 말하면 1, 2차 산업혁명 때 물체에 3차 산업혁명의 가상이 붙고 다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붙는 것. 이거를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면 저건 누가 정의했냐면 이 클라우드 슈박 교수가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ICPS다 이렇게 불러요. ICPS 이게 뭘까요? 인텔리전트 I 그죠? 4차 산업혁명 기술이죠? 사이버 3차 산업혁명 기술이죠? 사이버 그 다음에 피지컬 어디에요? 2차 1, 2차 산업혁명이죠? 그게 함께 연결된 커넥트된 소사이어티를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초연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용어 이해가 좀 되셨죠? 그러면 다시 또 넘어가면 그럼 디지털라이제이션까지 됐고 그럼 디지털 우리가 이제까지 3차 산업혁명 시대는 IT 그랬죠. 그죠? IT가 뭐예요? 정보를 잘 처리하는 기술이야. 정보 처리라는 건 뭐예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기술. IT. 근데 이제는 뭐예요? 물체를 관리하는 기술. DT죠. 디지털 테크놀로지.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비즈니스. 뭐겠어요? 4차 산업혁명의 비즈니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디지털 거버먼트,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더스트리 4.0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어떻게 달라요? 인더스트리 4.0은 그냥 인더스트리만 얘기하지만 정부 공공의 변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포괄적으로 쓴다 그러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더 맞겠죠. 그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 지금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에서 완전히 모든 임원들이 6개월로 세뇌 교육을 다시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화그룹이 25개 조직으로 나눠서 임원들을 나눠가지고 5개월 코스를 다 시험까지 봅니다. 그거 떨어지면 집에 가야 돼요. 목숨 걸고 합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왜? 이게 순순하게 변해서 조금 여기에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조직도 바꾸고 문화도 바꿔야 돼요. 그죠? 단순히 기술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인사체계 이런 걸 한꺼번에 다 바꾸는 행위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기업 전체의 메커니즘을 바꾸자.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합니다. 일부의 형태를 바꾸는 건 디지털라이제이션인지.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마케팅, 그럼 마케팅만 바꾸는 거죠. 그죠?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팩토리, 그럼 팩토리만 바꾸는 거죠. 근데 이게 기업 전체를 바꾸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디지털 리더십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제일 선두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는 기업들. 바로 아까 포스코가 WEF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공장 됐잖아요.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거예요. 삼성도 안 됐어요. 물론 삼성은 보여주지 않아서 안 됐지만 이건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중국에 3개가 있어요. 그런 공장이. 이게 무슨 문제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말씀할 때 스마트 팩토리라는 놈을 썼잖아요. 아까 처음에. 그건 왜 썼을까요? 2009년에 스마트폰 나온 다음에 그 스마트가 그냥 따라와서 스마트 팩토리 한 거예요. 지금은 아이 팩토리. G사 같은 경우는 브리리언트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기존 거와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 불 꺼진 팩토리. 불이 없는 팩토리. 로봇들이 움직이니까 이런 팩토리의 형태를 구현하자는 게 새로운 추세인 거죠. 자,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이것도 변합니다. 그죠? 마부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로 왔고 그 다음에 또 자동차가 저 당시에 2차 산업혁명 시기에 미국에 몇 개 있었냐면 1600개 있었어요. 지금 5개 있잖아요. 대량 생산하면서 다 사라진 겁니다. 그때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중부에 있는 5개 회사가 우리 죽기 전에 뭉쳐서 포드에 대항해자하고 만든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예요. 앞으로는 전기 자동차가 대세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3만 개의 부품 중에 얼마나 사라져요? 40% 사라집니다. 이건 뭐 정해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배터리 자동차는 더 빨리 오는 거죠. 그러면 40%가 사라지죠. 이게 테슬라 자동차 아니에요? 테슬라 자동차 앞에를 딱 내면 뭐예요? 프렁크라고 불러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건 트렁크, 앞에 있는 건 프렁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근데 여기에 적응 못하는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영국은 마부들이 들고를 하니까 마부의 일자리도 지키고 자동차 산업도 이끌자 해가지고 뭐를 만들면 속도 제한법. 모든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다닐 수 없다.
더군다나 또 빨리 달리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모든 자동차는 앞에 사람들이 붉은 깃발을 들고 가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은 빠르게 못하는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연구하고 있었다고. 근데 똑같은 시대에 자동차를 발명한 독일은 뭘 만든 겁니까? 이게 뭐죠? 아우토반이잖아요. 여기는 아우토반에 무한 속도를 질주하는 차를 만들고 영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결국 영국의 모든 제조업이 다 들고 도망가죠. 어디로? 미국으로. 그래서 공동화된 거잖아요. 제조업이 없잖아요. 영국 자동차 사세요? 안 사잖아요. 이게 차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패러다임을 시프트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5G가 온 거예요. 5G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5G는 사실 5G가 아닙니다. 급살로 지금 만들어갖고 세계 제1위 하겠다고 뿌린 거죠. 왜냐하면 1G, 2G와 3G, 4G와 5G는 서로 궤를 달리합니다. 5G는 2014년에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정의한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모든 자율 사물들이 써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엄청나게 많은 사물들이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속도가 빨라야 돼요. 속도가 제어가 안 되면 바로 추락하거나 그렇죠. 자동차가 제어를 늦게 하고 사고를 냅니다. 인간은 90cm 만에 100km를 달리다가 제동을 하는데 4G로 하면 1.4m 후에 제동을 해.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빠른 통신이 필요하고 대량 연결이 필요하고 또 하나 뭐냐면 바로 신뢰성이죠. 자동차를 딱 타서 우리 집에 가자 했는데 깨보니까 평양을 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4G에는 없었던 고신뢰의 프로토콜이 있어야 돼요. 그게 5G잖아요. 그래서 이 5G가 나와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내년부터. 올해는 준비기다 모두. 근데 왜 지금 속도가 안 나느냐? 3G, 4G는 센티미터 단위의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5G는 밀리미터 단위의 파장을 갖고 있어요. 왜?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그러면 이게 파장이 적어져요. 자, 저만한 정도의 파장이 적어졌는데 이러려면 기지국을 더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파장이 많아진다는 건 거리가 멀수록 그래서 촘촘하다는 건 거리가 떨어지면 얘가 변질될 위험성이 많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더 깔아야 되냐면 현재 LTE 기지국의 5배를 깔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 수준은 현재 LTE 기지국에 5G만 깐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 안 돼. 그래서 이걸 더 깔아야 돼. 그 까는 거의 완료 시점은 지금 SKT, KT 계속 깔고 있거든요. 올해가 지나야 돼요.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화되잖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떤 산업이 영향이 돼요? 영상에 관련된 건 근본부터 변합니다. 이제 고객은 문자로 물어보고 문자로 답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물어보고 말로 답하고 말로 물어보고 영상으로 답해야 되고 방송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고 AR, VR이 엄청나게 기업에 쓰이고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갑니다. 스마트폰이 우리를 변화시켰지.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이케아는 올해 미리 준비를 해서 발표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 2016년 6월 달에 양 회사가 동시에 개인 방송을 허용했어요. 왜 했을까요? 이걸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던 기업들은 준비를 다 끝내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으로 더 선명한 개인 방송의 시대 이게 온다는 거죠. TV와 TV 볼 때 가운데 있는 TV 홈쇼핑 제가 단언합니다. 이거는 제가 손에 장을 지지라는 걸 할 수도 있어요. 5년 안에 사라집니다. 이미 그 회사들은 사라질 거 알고 준비하고 있어요. 새로운 비즈니스로. 이렇게 새로운 하나가 오게 되면 그것이 바뀌는데 바로 5G는 4차 산업혁명 다시 말하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이게 완전히 기름에 불 붙는데 기름 붓는 그런 연료 탱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져요. 710만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미 사라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0살 이하의 어린애들은 65%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돼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국민의 80%는 농부였습니다. 지금 5%예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지금 65%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로 바뀐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자리를 볼 수가 있나? 하나는 잘 있던 일자리가 사라져요. 어떤 일자리 사라지냐? 첫째는 택시기사 이런 거 사라지잖아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120년이 넘은 옐로우 캡이라는 택시회사는 도산했습니다. 재작년에.
피닉스 시티에는 택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게 지금 무너지고 새로 발리고 있다 이거지. 마구가 사라졌듯이. 그 다음에 위험 처리 직무. 아까 그 로봇 보셨잖아요. 그게 어디서 산 줄 아세요? 소프트뱅크가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갔습니다. 일본은 AI 플러스 로봇에 국가 운명을 걸고 나가고 있어요. 왜? 일본도 4차 산업혁명에 그렇게 순위가 높지 못해요. 인공지능 순위 우리가 15개 중에 15위 했잖아요. 일본은 15개 중에 14위 했어요. 그 다음에 최근 올해 발표된 IMD 경쟁력은 우리보다 뒤로 떨어졌어. 그만큼 얘네가 정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엄청나게 한 분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게 AI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걸 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위험 처리를 하게 되고 뭐 빌딩의 고층의 건물 닦기, 건물의 유리창 닦기 이런 일들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압선 발전소의 고압선을 처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전부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한 전달 중심의 전문 직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사라진 직종 약사죠. 약사. 의사한테 처방전 받아서 약 찾아서 립 서비스 좀 하고 주는 거 이런 일들은 사라집니다. 근데 약대는 더 커져. 왜? 약사는 사라지지만 생활의학이 커지기 때문에 생활의학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중국의 바이툰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BYTON. 제가 이번에 상해 갔더니 처음 얘네들이 이제 팔려고 상점을 열기 시작했더라고요. 이 바이툰이라는 회사는 무서운 회사입니다. 테슬라는 될 것도 아닌 파괴력을 가질 거예요. 내년에 나와요. 테슬라의 전기 충전 능력이나 속도 이 능력이 거의 1.5배에서 2배에 달합니다. 이 회사는 테슬라 자동차의 임원, 그 다음에 애플의 임원, 그 다음에 구글 임원, 그 다음에 닛산 임원, 벤츠 임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국 정부를 찾아가서 너네 중국 땅에 본사를 둔 남경에 본사를 줬거든요. 거기에서 만들겠다. 너네가 우리를 팔 수 있도록 판매처만 주면 우리가 중국이 자동차 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자동차 메이커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해갖고 지금 나오는 자동차예요. 올해 세스나 작년 세스에 나오는 차를 보면 딱 앉으면 다이어트 하세요. 체중을 달아줍니다. 툴킷을 잡으면 내 건강 측정을 전부 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라고 자기 자동차를 병리했냐면 우리는 병원이다. 예방의학 쪽으로 갑니다. 예방의학. 그래서 이 회사는 스포츠센터, 웰빙푸드 이런 걸 공급하는 회사로 사업 모델을 아예 잡았어요. 자동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기존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시티를 달리고 있는 택시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라이다들이 잔뜩 달려있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600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올해 미국에 6만 2천 대를 운행할 거예요. 구글만 받은 거죠. 왜 구글만 받았을까? 이게 그동안 실제 도로를 주행한 13개 업체입니다. 캘리포니아 시티에서 여기 보시면 1위부터 쭉 13위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주행을 많이 했다고 실력이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애플이나 우버는 여기 8만까지 뛰었는데 이 왜 2만 뛰고 3만 뛴 데보다 순위가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뭘까요? 레벨이에요. 자동차는 레벨 5까지가 있는데 뭐 1, 2 이런 거 정의할 필요 없고요. 그때부터 생각하면 돼요. 5.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두 인공지능이 한다. 레벨 5입니다. 그죠? 왜냐면 눈이 오면 차선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안 보이지만 걔네도 안 보여요. 똑같아. 그럼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추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안 몰죠. 왜? 사고 나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레벨 5는 아직 없어요. 스마트 시티가 많이 돼야 레벨 5로 가. 레벨 4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자기가 몰고 다니다가 눈이 오면 주인님 대신 당신이 몰아주세요. 라고 하면 레벨 4예요. 레벨 3는 뭐냐면 거꾸로야. 인간이 몰고 가고 있다가 야 여긴 좀 안전하니까 네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니? 네가 몰아. 결정권자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토노모스. 아시겠죠? 여긴 인간이 가동하니까 레벨 3는 오토메이션. 내 정점이고
레벨 4는 오토노미의 시작이야. 아시겠죠? 그 차이야.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간섭받느냐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인간 개입 없이 뛰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글 웨이모는 11,000마일, 다시 말하면 18,000km를 뛰었어요. 18,000km. 마다 한 번씩 주인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서울에서 부산 왕복이 1,000km예요. 서울 부산을 18번 왕복하면 그때서야 주인님 저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맨 밑에 우버는 0.4마일 곱하기 1.6 해보세요. 600m만 가면 도와달라고 그래요. 여기 베니치아서 그때 출발해서 저쪽에서 좌회전 하려면 아 주인님 저 좌회전 힘들어요. 좌회전 되지. 이런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전통 자동차 메이커가 이 중에 누구 있어요? 제너럴 모타스, 그죠? 그 다음에 닛산, 그 다음에 벤츠 있잖아요. 세계 13대 중에 전통 자동차 메이커는 3개예요. 중국이 몇 개 있어요? 2개. 자꾸 포니를 우리나라 거라고 우기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일본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없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고속도로 190km만 뛰었어요. 고속도로에 무슨 횡단보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0.0도 1cm도 인정 못 해줍니다. 그런 실력을 가진 데는 죽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 한 방에 훅 간다. 난리 났잖아요 지금. 엄청 모든 직원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육받고 새로 변신해야 되고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구글은 왜 성공한 거예요? 구글은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은 자율자동차를 만드는데 레벨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가서 레벨 4로 가다 이렇게 시작했고 3만 개의 부품 중에 몇 개를 드러내야 레벨 3가 되느냐. 그 다음에 레벨 4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만들고 있는 동안 구글은 아예 통을 비웠습니다. 뭘 집어넣어야 레벨 5가 되느냐. 생각의 관점의 차이가 실력차를 만든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기자동차를 이끄는 건 테슬라잖아요. 무인자동차를 이끄는 건 구글이잖아요. 공유경제는 우버잖아요. 이 모형이 합쳐져요.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자동차가 나오면 누가 없어질까요? 우버가 사라집니다. 공유경제 자동차는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이미 입증됐습니다. 뭐예요? 오늘도 신문에 나왔어요. 영국에서. 뭐예요? 우버로 장사를 해서 돈 벌려고 아무것도 그냥 목적이 없어. 그냥 차를 수십만 명이 차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회전으로 빙글빙글 돌잖아요. 미국에서 우버가 활발한 도시를 측정해 봤더니 교통이 4% 혼잡해졌어요. 그만큼 또 대기가스가 나빠졌어요. 그럼 이거 뭘로 가야 돼요? 공유경제 자동차는 자율 전기 공유경제 자동차로 갑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버가 지금 2년 사이에 주식 가치가 37% 떨어졌고 부랴부랴 주주들이 난리치니까 만든 거잖아요. 자율자동차를. 근데 수준이 저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애리조나주에서는 공유 리프트라는 우버 경쟁자가 있습니다. 리프트의 회사에서는 아예 빨리 구글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부르면 공유경제자동차 우버 리프트라는 걸 부르면 얘가 와요. 그런 모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세계의 변화예요. 자, 그런데 아까 IoT 제조혁명 이거 물어보신 분 누구시죠? 선생님 아니세요? 아까 질문 보니까 딱 이거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죠? 책글 뭐 하나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여기 슈바꽃에 여기서 올라가세요. 박수 한번 써주시고 올라가세요. 그게 올라오세요. 선생님도 이따 올라가세요. 왜냐 아까 좋은 질문 하셨더라고. 그 데이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드라마가 설명드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 개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하셔. 아까도 3개 하고 그러는가 보통 3개는 하시나 봐. 그 현장에 로봇 센서 수집되는 정보의 오류 뭐 이런 것도 하셨고 생산 시설 장치 수명 예측 조작, 수명 예측 문제. 그 다음에 제품 해킹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보다 정밀 제어 기계 쪽이세요. 그래서 좀 상황에 맞춰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엣지 컴퓨팅입니다. 엣지 컴퓨팅.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엣지라는 건 뭐냐면 최종 말단에 있는 단말들이 지능화되고, 그죠? 정보화되고 이런 현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중요하죠. 지금도 자동차는 엣지 컴퓨팅이 있습니다. 그죠? 뭐예요? 자동차 정비회사 가면 정비사가 딱 집어넣고 데이터 다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가 잘못됐다는 거 딱 나오잖아요. 이건 엣지 컴퓨팅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자율사고리 되려면. 그래서 이쪽이 굉장히 발전한다는 게 이제 맥킨지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겠어요? 일단은 자율자동차를 한번 생각해보자. 하다가 5G도 있고 4G도 있고 3G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통신이 변형되죠. 굴을 갔더니 여기는 통신이 안 돼. 비가 막 천둥 치니까 갑자기 통신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래서 엣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가다가 통신이 안 되면 얘가 뭐 어떻게 막 간다는 거예요?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자기 자체 고성능 컴퓨팅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실시간으로 상황 인지를 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양한 연결성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지금 6만 2천 대 택시가 다니면 누가 그 택시를 모니터링 하겠어요? CCTV로? 안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그게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센서에서 오는 데이터를, 이 데이터는 단순히 자기가 움직이는 데이터뿐만 아니에요. 자기 각각 부품의 지금 현재 성능, 그 데이터까지 다 옵니다. 그러면 그 차를 그대로 인공지능이 가상공간에서 한 대 한 대를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고장날 것 같아. 고장난 다음은 늦어요. 이미 사고가 났어. 그럼 치명적이 되는 거지. 고장나기 전에 고장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찰나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벤트 데이터가. 그걸 해석하고 인간한테 알려주면 가서 스톱을 시키고 데리고 와서 고쳐서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미리. 이게 선제적 예방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예요. 이건 엄청난 비즈니스입니다. 디지털 트윈은요, 상상을 초월한 비즈니스를 기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자체 스토리지도 가야 되고 보안 능력도 없으면 안 돼요. 자체 보안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또. 그래서 이런 능력들이 바로 엣지에 필요하다. 이게 맥킨지 컨설팅이 이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019년 6월달 얼마 전이잖아요. 그죠? 6월 22일이면 얼마나 전이에요? 며칠 전인가? 네. 서울시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 서울시장 다 타가지고 상암에서 SK의 5G 기반 자율주행식 버스를 탔어요. 이분들이 공포에 질려갖고 사진을 잘 안 했는데 이걸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자꾸 중앙선을 넘고 옆에 그 볼대를 세워놨거든요. 통째. 그걸 부딪혔어요. 1.1km 똑바로 가는데 1.1km 똑바로 가는데 얘가 좌우로 막 흔들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거 다 잡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거 내가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형 끝나서 난 다음에 SKT가 뭐라냐면 GPS가 오작동 일어나서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엣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GPS로 모든 걸 측정해서 얘가 가면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이런 상황이죠. 자, 이 거리를 자동차가 가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자기 위치는 GPS지만 먼저 여기 옆에 가는 사람 있죠? 움직이는 사물이 있고 고정된 사물이 있어요. 그죠? 움직이는 사물이 벡터가 중요하겠죠. 얘가 나 방향으로 오느냐, 크로스로 건너가느냐, 그 다음에 나와 같이 가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 다음에 신호등 정보가 있잖아요. 고정 변동형 정보가 있어요. 신호등은 변동되잖아요. 근데 여기 신호등이 갑자기 그런 거 전멸하는 것도 있잖아요. 빨간불, 파란불이 아니야. 순서대로. 갑자기 전멸을 해. 그럼 난 어떻게 가야 돼? 이 상황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Photon is emitted from the sensor. 이게 바로 라이다라는 거예요. 라이다는 뭐냐면 일초에 수백만 개의 센서로 데이터를 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It is measuring 고동형 distance 물체의 and time.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The amazing thing 제가 about 갔다가 this is 돌아오는 that for 시간 non-stationary objects 있잖아요. in real 거기다 빛의 time, 속도를 딱 곱하면 such as 여기서 배와 pedestrians, 거리가 있는 거예요. bicyclists, 이거를 더 정밀하게 측정을 because 가능할수록 LiDAR is 이게 its own light source. 정밀하게 제어가 It can even see 되니까 at night. 하는 거죠. This is an advantage 밤에는 over 어떻게 할까? cameras, 밤에. which have trouble. 밤에는 또 반사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A good LiDAR has from 8 to 100 길거리에 타이어가 있어. to measure 지금 the 미국에서 impact. 밤에 제일 많이 죽는 The 사람이 laser 누구예요? beams in the 흑인이에요. LiDAR emit 왜? billions of light 흑인은 또 rays. 이상하게 검은 옷을 많이 입어. 왜 검은 옷을 입어요? Completely see 왜 검은 옷 the 입을까요? world. It is pretty amazing that billions of data points and calculations are happening in 기가 real 막히게 time. 보이려고? 야 이거 유머다. Drivers, occupants, and all 그것도 other 그게 아니고 residents. 추워요. It is 춥잖아요. kind of like spraying paint all over the surrounding environment in order to 제일 highlight 많이 죽어, objects, 밤에. make them 반사율이 recognizable, 적잖아. and show 그럼 them things. 인공지능차가 어떻게 할 거예요? Conversely, 이런 여러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엣지 컴퓨팅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GPS는 전체 자율자동차의 역할의 5%도 안 돼요. where a 2D vision system falls short, 근데 LiDAR is able to show a 우리는 real-time SKT는 3D view 5G니까 of 잘 the 되고 environment. 이런 이상한 망상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게 놀란 얼굴들 보세요. 안전하다는 사람이 왜 전부 저 사람들 이거 잡고 있고 다 이거 잡고 있어서 자꾸 비틀비틀거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중앙선 침범하고 안전운전 위반했거든 러버컵. 그래서 40일 정지를 시켜야 돼. 인간이면 딱 40점 벌점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야? 디지털 트윈이에요. 그 다양한 센서를 붙이고 원격에서 얘를 컨트롤하는 비즈니스,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달성한 게 지이사의 프레딕스예요. 지이사가 만든 용어죠. 디지털 트윈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써여졌고 이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율 사물들은 앞으로 디지털 트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합니다. 자, 뭐냐면 실질적으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설비 하나가 고장날 것 같으니까 점검해라라는 거예요. 알람이 안 울렸잖아요. 고장날 것 같으니까 정비해. 그랬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점점 성능이 낮아지고 있는데 그 원인은 예전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이런 유사한 경우에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공기압을 측정해 보니까 파이프의 이 부분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될 확률 90%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이게 찰나 데이터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아니고 데이터 어널리틱스 해석이라는 건 찰나 데이터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예방이라는 설비의 고장률이라는 거 뭐 아까 말씀하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는 분석적 방법에 의해서 mean time to failure, 다시 말하면 평균 고장 시간이라는 걸 업체에서 정해줘요. 그럼 이 시기가 되면 고장이 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 까져. 까서 뭘 해요? 정기 점검을 하잖아 그때마다. 근데 뭐 산업공학 하신 분들은 알겠죠. 산업공학회 발표에 의하면 정기 점검을 하면 고장 확률이 더 높아져요. 잘 돌아가고 있는 걸 mean time to failure라는 거에 와가지고 열면 이 사람이 뭔가 만져 그러다 소재하다가 뭘 좀 잘못 껴가지고 잘 껴져 있는 놈을 이놈은 대량 생산해서 공장에서 제대로 흘러나오잖아요. 불량이 없이. 현장에서 이 사람이 약간 술 좀 먹었어. 이러고 하다가 뭐 까먹고 우리 그런 분 많잖아요. 위수술하고 가위 넣어놓고 봉합하시는 분도 있고. 고장이 더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돌아가는 기계는 굳이 오픈하지 말자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품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거꾸로 거기에 센서를 이제까지 안 달았던 핵심 센서를 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키 베어링 파트에 넣으면 베어링은 모든 힘의 전달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얘가 돌아가는 베어링이 위에서 돌아가는 거와 밑에서 돌아가는 거를 속도가 변화되는 걸 측정하면 고장이 있다 날 거다 안 날 거다 알잖아요. 그런 식의 센서를 붙여가지고 데이터를 받게 되면 그 데이터로 디지털 트윈으로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고장 날 것 같다. 그렇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비행사 조종사의 능력에 따라서 소프트 랜딩하는 비행기도 있고 어떤 때는 쿵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다 뭐라 그래요? 아, 족장가 봐. 그러잖아요.
비행기는 어떻겠어요? 쿵 떨어질 때 떨어지는 각도와 속도에 따라 충격량에 따라서 부품의 영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걸 체크 안 하잖아요. 그죠? 그냥 쿵쿵 떨어졌다만 하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 체크 안 하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휘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사는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비행기 엔진의 10대 중에 7대가 지휘사 엔진을 달고 있어요. 그 엔진마다 고객이 요청하면 다 센서를 달아줬어요. 그 다음에 그걸 체크해줘요. 이 비즈니스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로 바꾼 거죠. 지휘사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원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얘한테? 이거 되게 유명한 사례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야. 실제 가서 세우자니까, 발전소를. 이 발전소 한번 세웠다가 다시 돌리려면 돈 엄청 듭니다. 그죠? 진짜 고장이야? 그래서 세웠어. 딱 보니까 진짜 날 뻔했지. 그때가 되면 완전히 마비잖아요, 전력이. 그럴 거 아니에요? 파이프가 터졌으면. 터진 다음에 알람 울리는 거잖아요, 모든 거. 그러니까 알람 울리기 전에 한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래서 얘가 뭘 분석했냐? 얘는 이 인공지능은요, 분석의 변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는 순간 인간만큼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정형적, 룰 기반의 정형 모델이냐고 넌 룰 기반의 비정형적 구조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얘가 뭘 했냐면 지진을 본 거야. 지진이 났잖아요. 지금까지는 인간이 무슨 지진에 우리 발전소 얼마큼 영향있는 거 분석 모델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얘는 캘리포니아에서 나타나는 지진이 쿵쿵 오는 게 이거에 어떻게 영향을 준다를 하면서 그걸 같이 분석한 거야. 그럼 다음 지진 올 때 이건 터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런 것들을 많은 변수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본 모델은 다중 모델을 갖고 있어요. 모델 쓰잖아요. 다중 모델을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킨 다음에 얘를 상황마다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벤트 데이터잖아요. 이게 뭐야? 찰나 데이터에 어널리틱스 뭐라 그랬죠? 네? 뭐라 그랬어요? 어널리틱스 해석! 찰나 데이터, 이벤트로 툭 튀어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수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양한 것에 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프로세스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 RPA이고 요즘은 아까도 얘기했죠? IPA 또는 APA 오토노모스 프로세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앞으로 유망한 비즈니스죠. 그래서 유지보수와 설비 관리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것이 이런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원을 창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타 버전이라고 소프트웨어 기업만 베타 버전을 만들었잖아요. 이제는 베타 버전을 이 하드웨어, 물체를 만드는 기업들이 베타 버전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자전거를 만든다. 그럼 신제품이 나가서 초기에 불량이 많이 납니다. 그죠? 실험실에서 생각한 거랑 실제랑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센서를 붙인 다음에 고객한테 60% 가격에 팔아요. 왜냐면 초기에 분량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그걸 못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캐즘이라고 고객이 도망가면 안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니까 실제 쿵쿵거리면서 자동차가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는지를 미리미리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이 하고 있는 거지. 그래 놓고서 이거 문제가 있구나 바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그럼 고객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JD 파워 인덱스라는 게 뭐냐면 6개월 이내에 신차가 제일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많냐에 따라서 자동차의 등급을 매겨요. 이제 자동차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센서를 붙여서 그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빨리 고장을 해결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고객은 도망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좋아한다. 그래서 메타 버전이 가는 거예요. 이게 신작품 시장 성공하고 고객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많은 물체들이 보안의 문제를 일으키겠죠. 이게 지금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만든 일본에 가면 유통회사 앞에 다 이거 있죠. 한 줄 딱 집어놓으면 뭐라 그래요? 지금부터 나는 저 게임을 좀 즐겨야 되니까 비트코인 내놔라.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트코인 내놔, 비트코인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행동 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part of their lives every day.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센슨이라는 미국에서 유명한 센슨이라는 책봇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개발자들 보면 거의 그냥 소프트웨어만 만들어요. 이제 뭐라 그랬어요? 4차 산업혁명은 물체 플러스 가상 플러스 지능이에요. 얘네는 뭐예요? 센슨이요? 체중계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공인된 체중계를 팔아요. 그럼 거기에 올라가고 혈압계 재고,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걸 딱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딱 해석해 주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이상 데이터가 나타나니까 병원 가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변질되면 어떡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아픈 것처럼 이거를 변질시키면 어떡해요? 그렇죠? 데이터를 변질되거나 변질시키는 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죠? 자동차가 나는 집으로 가자 했는데 평양을 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 그러면 거기다 보안을 엄청 배치해 놓으면 자동차가 가다 말고 지금부터 보안 배치를 좀 해야 됐으니까 잠시 기다리세요. 그리고 가다 말고 서가지고 다운로드 쭉 받다가 잼에 걸려갖고 돌아가시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엣지와 클라우드 간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순차적으로 다 연결해서 보안을 유지시킬 거냐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집으로 가자 라는 명령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시 함수로 코드화시켜서 주변에 있는 자동차들에 나눠줘요. 새로운 명령이 들어오면 그 명령이 이전 명령과 동일한지를 체크해요. 이게 뭐죠?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물체들은 블록체인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이드 체인이라고 해요. 이런 순간순간 이런 것들을 하는 체인이 그런 보안의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재밌어요? 왜 이렇게 뭔가 심각하세요? 좀 째려봐요. 재밌으면 째려봐요. 네, 그렇다는 거죠. 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 누구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죠. 제가 2월 달에 배낭을 메고 미국을 갔다 왔어요. 여기 직접 가봤습니다. 자, 여기는 커피를 이렇게 만들죠. 6개의 축으로 된 커피 머신이 1시간에 120잔을 만들어 팝니다. 커피 종류는 한 10서너 가지를 팔고요. 그 다음에 키오스크나 모바일로 주문하면 얘가 딱 만들어줍니다. 아주 뭐 균일하겠죠. 이런 게 이제 새로운 커피숍이에요. 또 일본에 나온 커피숍입니다. 바리스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하트 모양 카페라떼 만드는데 한 달 동안 저 어떻게 만들어? 더더군다나 더 이제 나아가서 고객의 사진을 찍어주는 게 아니고 인증샷 많잖아요. 또 나는 오늘 장미로 먹을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새로운 모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자던 일자리들이 깨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농수축 업이에요. 농수축이 뭐예요? 농업, 수산업, 축산업이 뜹니다. 왜? 2070년까지 이거는 전 세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보다 60% 식량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변화가 와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기업은 알리바바, ET 대내입니다. 이게 세계 1위예요. 2위가 텐센트, 6위가 알리바바. 우리나라 14위 삼성전자. 50개 이내의 기업 중 우리는 하나 있고 빅스비도 사온 거죠. 2,500억 주고 중국 거는 우리나라는 10위 안에 아예 없고요. 중국은 10위 안에만 4개가 있습니다. 그만큼 발전돼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인공지능과 지금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수준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허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돼지를 키운다는 거죠. 어떻게? 안면인식하고 키우잖아요. 안면인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IoT 센서를 붙이고 얘를 측정하는 거예요. 뭘로? 이걸 바이오 트윈이라고 해요. 생명체를
인공지능이 한 마리 한 마리를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마트팜 뭐예요? 돼지 키우는 때 어떻게 키워요? 한 사람이 보통 1,500에서 2,000들을 키워요. 어떻게 키워요? 모바일로 상황 다 보고 자동적으로 먹이 주는 게 우리 거예요. 근데 병 걸린 건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떼서 하는 거지. 맞죠? 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한 마리 한 마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4,355번의 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얼굴 인식 어떻게 합니까? 3,000개의 점을 찍어가지고 그 사이의 간격으로 인간의 형상을 측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99.997% 정확해요. 그럼 얘네는 오늘 아까도 그랬지만 딱 보니까 오늘 얼굴이 창백하시지. 오늘따라. 얘네도 창백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먹이가 양이 줄고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우는데 보니까 아프대. 얘네도 아프다고 울 거 아니에요. 강아지도 꽝창 깨는거리면 아프다는 거 알잖아. 얘네도 오늘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종합하고 코스유사한테 알려주는 거지. 병 걸렸을 얘가 몸이 안 좋다. 확률 80%. 그럼 재빨리 가서 해보니까 초기야. 그럼 고분차만 딱 말하면 퍼지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구제역에 쓴 것만 3조 3천억의 예산을 썼습니다.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더 나아가서 두 달 반 전에 우리나라에 노르웨이 연어협회에서 왔어요. 왜 왔냐면 한국 사람이요 인당 연어 소비량이 세상에서 제일 높대요. 이거 연어를 많이 먹나 봐요. 그래서 얘네가 고맙다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연어를 키웁니다. 연어를 인공지능으로 키웁니다. 안면 인식을 통해서 키웁니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키운다는 거야? 이런 거지. 여러분 연어도 가두리 양식으로 심해에서 키워요. 보통 3만 마리만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그중에 걔네도 떼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양식은 어떻게 돼요? 가두리 양식은 떼서 밑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맨날 뭐예요? 주기적으로 항생제를 들이붓습니다. 모르니까 좀만 이상한 애가 뜯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항생제. 그럼 값이 싸져요 비싸져요? 싸지지. 그래서 광어가 싼 거 아니에요? 엄청 싼 거 아니에요? 10,000원에 한 마리, 10,000원에 두 마리씩 출발 이러는 게 광어는 항생제 덩어리잖아요.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 오늘 이제 출하를 해야 돼. 몰랐어요? 엄청 좋아하셨나 보구나 광어를. 막 뭐라냐면 얼굴이 뻥해. 내가 그걸 먹으니 어제도 먹은 거 아니야 혹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거기에다가 어부들은 뭐예요? 오늘 3kg짜리는 출하시켜야 되잖아. 어떻게 알아요 3kg인지? 그물로 떠서 뭐예요? 이거 3kg. 돈대중으로 넘겨가. 그러고 이쪽 넘기고 이쪽 넘기고. 이게 매번 사람 손을 타는 거야. 근데 더 병균이 더 들어가지. 그러면서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키우나? 자 이렇게 연어는요 모든 물고기 거의 대부분 그래요. 위에 고기들이 튀잖아요. 튀어 올라오는 게 왜 튀어 올라가냐면 불에에 새 공기를 넣어야 돼요. 아니면 불에가 잘 역할을 안 해. 그래서 공기를 바꾸려고 튀어 올라와서 공기를 싹 바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물고기는 한 번씩 튀어 올라오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올라오는 애를 스캔을 쫙 해. 안면 인식을 쫙 보니까 아픈 애가 있어. 의심되는 애가.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먹이를 뿌려주지 않고 한 곳에 모아주면 그걸 먹으려고 쭉쭉 올 거 아니에요 연어들이. 그러면 딱 개별 안면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얘한테 안면 몇 번째 연어가 과거에 병이 어땠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어디가 안 좋고 기생충이 있고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목적물이잖아요. 병 걸린 애. 옆으로 병 빼는 거지. 병 걸린 애들은 쭉쭉쭉 빼요. 그 다음에 문제 나갑니다. 병 걸린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수로를 따로 만들어서. 네? 통로를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거 뺐잖아요. 그거 뺐고 그 다음 걔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빼서 직원들 회식 아예 없애버려요. 없애고 또 다른 격리실에 맞습니다. 그 하나 가져가세요. 나갈 때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가세요. 하나 나갈 때 가져가세요. 자 뭐냐면 이게 이게 시술실이에요. 이게 뭐야? 치료해줘. 레이저로 촥촥촥촥 이 잡아주고 다 자원이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를 관리하는 객체 시대예요. 이게 새로운 발상이에요. 발상.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더구나 자 또 이게 있죠. 어부들은 우리는 민어 처리야. 민어를 잡으러 가. 그러면 아버지 때부터 가르쳐주신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 쓱 가서 몰래 가가지고 촥 부려. 없어. 용왕이 안 도와주고. 그래서 자기네는 항상 용왕과 함께 하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샌프란시스코에 세일 드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띄우고 있습니다. 이 세일 드론은 바람으로 가요. 첫째, 인간의 바람으로 가는 능력을 학습시켜가지고 인공지능이 바람으로 가고, 바람이 없는 경우에는 배터리로 갑니다. 태양 배터리. 그래서 너한테 어디 다녀와라 하고 딱 찍어주면 얘가 그걸 다 다녀와요. 해양 조사를 다 해오는 거지. 지금 저게 97일 동안 다녀온 알래스카에 다 다녀오고요. 기존에 이런 거를 다 조사하는 거지. 고기는 어디에 뭐가 있고 생태계는 뭐 있고 이걸 다 조사하지. 그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장비 동원해서 사람이 가서 했던 일이에요. 그거 위험하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얘네들이 폭풍우도 다 견뎌. 그래서 그걸 계속 위치 추적하면서 다니면서 정보를 하죠. 그것뿐이에요? 김 선장이 오늘 나오시니까 김 선장님 오늘 왜 나오셨어요? 나는 오늘 민어를 잡네. 그랬더니 뭐냐면 민어는 저쪽에 북이 맺고 남부 어디에 물반 민어반입니다. 거기로 가세요. 포인트를 집어주잖아요. 다 아니까. 이 선장은 오징어네. 그럼 오징어는 어제 말았는데 얘네의 속도와 해류의 속도와 오징어가 가는 속도를 봤을 때 어디에 있을 거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알려주면 수확량이 달라지고 생산량이 달라지자는 이런 시대인 거지. 그래서 인공지능이 보다 여러 가지로 물체와 결합해서 쓴다. 자, 이거는 더 재밌습니다. 지금 몇 분이냐? 시계가 없어. 그렇게 수산물을 잡아보면 멸종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미국에서 올해 나타난 스타트업이에요. 굉장히 펀딩 많이 받았어요. 자,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뭔지 아세요? 잡초. 잡초도 얘가 죽여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농업,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 과정 없어서 판다가 아니고 소비자가 생산자다. 특히 이 성인병 걸린 사람이 많은 집은 뭔가 신선한 관련된 채소를 먹는 걸 되게 원해요. 근데 그거 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 그러면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의 병을 딱져 가족병. 그럼 거기에 좋은 채소가 쫙 나오고 지금 계절에 심어서 먹을 수 있는 게 딱 나와. 그럼 씨를 주문하면 씨가 와요. 그리고 이제 얘네 틀 있잖아요. 아까고 그 틀을 주문하면 이건 다 얘네들은 3D 프린터로 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잖아요 면적이. 그죠? 그죠? 그래서 3D 프린터로 제작해갖고 딱 와서 설치하면 돼. 그 뿌려주고 빌어주고 그 다음에 씨를 넣으면 얘가 그 씨를 키워줘요. 뭔지를 알잖아. 그것만 하면 얘가 물 주는 시기, 키우는 시기 다 측정하고 계속 카메라로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줘.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 팜, 육성이라 그랬지만 얘네들은 아이팜, 인텔리전트 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상상력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차반처럼 하셔야 돼요. 개차반 떼참 이렇게 제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네. 먼저 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는 뭐냐면 고객 개인과 연결하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고객 개인이라는 건 뭐였어요? 그냥 그 사람 하나하나의 요구사항을 하면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야 돼요. 고객이 디자인하고 내가 만들어준다는 개념까지 가야 돼요. 그죠? 고객이 개별 욕구를 디자인하고 내가 만들어준다는 개념까지 넘어서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디자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 툴들이 많이 나왔지. 자, 이건 뭐예요? 이거 어디 제품 같아요? 토미 힐피거 제품입니다. 여기 옷도 많이 안 사오셨죠? 아니, 날카롭긴 한데 답이 되게 헛질러. 날카롭기만 해보실 거야. 자, 이게 토미 힐피거에서요. 이게 고등학생의 디자인 센터 다니는 고등학생이 이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디자인한 거예요. 그래서 토미 힐피거에서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로열티 받는 거야. 계속.
그럼 이걸 어떻게, 뭐 고등학생이 이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무슨 능력아? 바로 디자인 생각만 있으면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객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바로 디자인해 줄 수 있는 툴들이 인공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올해 나온 구글의 오토 드로우예요. 오토 드로우는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PC에서, 핸드폰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PC에 마우스로요 대충 그리면 돼. 대충 그리면 얘가 너 이거 그리려고 그랬지. 그리고 그 관련된 걸 쫙 아이콘을 줘. 요거야. 그리고 딱 치면 그 다음에 색깔을 뭐 할래? 이렇게 다 나와. 키우는 거 낮추는 거 다 쉽게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 about it. If you're not a designer and you want to make a quick 생각만 body 있으면 flyer, where 디자인은 do you even 된다. go for that? You'd probably have to download some app or buy a design program. So a few of us at Google created AutoDraw. It's a drawing tool for the rest of us. AutoDraw pairs the magic of 자, machine 화면 learning 물고기. with drawings from talented 그리면 artists to help 고양이. you draw stuff fast. 그리면 자전거. Say you 이렇게 want to 되는 make 거야. kind of poster. 그럼 어떻게 되냐? You 이렇게 go to 예를 the 들어서 website and 친구한테 you'll 생일 find 케이크를 it. 보내고 You 싶어. start 그러면 doing 오토 something that 들어가서 looks like a cake. 비슷하게 The 그리면 AutoDraw 비슷한 suggestion 게 나와. tool 그래서 adjusts your doodle 그걸 and you pick 그래 a 선택. display. 요거네. 색깔 바꿔. And you 그럼 can do this 되죠? with all kinds of drawings. Flowers, dolphins, socks, furniture for a new living room layout, a bike for an event poster, a giraffe on a house in the sky for no good reason. You could make a coloring book. And your aunt can sketch out her weird dreams. You can also draw Text without the help of does the this. AutoDraw suggestion tool. So you can doodle in meetings, play tic-tac-toe, sketch a stranger at a bus stop, yada yada yada. 그렇죠? With AutoDraw there's nothing to 이렇게 download, 고객이 nothing to 쉽게 buy, 자기 거를 할 수 and it 있는 works 디자인 툴을 anywhere. 주면 It 고객이 works on your 디자인하는 phone, 거예요. your computer, your old 생일 laptop, 케이크. your new laptop. 가서 고르는 게 아니다 이거지. Fancy tablets. So no matter who 안에는 you are or where you 비워놓고 are, 고객이 AutoDraw can 디자인하면 draw 되잖아요. anything fast. AutoDraw. Fast 친구한테 drawing. 야 생일 축하하는데 이제는 술도 그만 먹자. 너 담배 좀 끊어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고객이 마음껏 디자인할 수 있는 걸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옷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추. 고객이 디자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3D 프린터로 바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3D 프린터의 제작 능력과 함께해서 스스로 디자인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서 전문가 디자인도 바뀐 거지. 지금 잘 보세요. 사진 지금 얼굴 디자인하는 거 한번 보세요. Adobe Sensei is an AI and machine 이게 learning platform. 인공지능이 객체를 잡아주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만드는 게 아니고. It delivers a lot of simple 사진을 딱 찍으면 객체로 나눠줍니다. 그럼 그걸 돌려가면서 다 디자인을 바꾸는 거예요. 고정하서. What makes 바꿔줘. 사이드웨이로 바꿔주고 위아래를 거꾸로 뒤집어줘. 거꾸로 뒤집어주고. art of content and 이게 어디서 만든 거냐면 어도비에서 만든 거예요. 센세이. 센스 플러스 인텔리전스의 합성어죠. 엄청나게 이쪽으로 완전히 아도비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5G 시대가 되니까 이제 영상에 영상 커머스, 바로 V 커머스, 비디오 커머스 시대가 온 거예요. 쇼포블 비디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커머스가 등장한 다음에 사진과 글자를 보고 제품을 골랐잖아요. 이제는 영상의 시대잖아요. 5G가 오니까 그러니까 영상으로 커머스가 바뀌는 거지. 그런 걸 전부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가 유명한 여자가 이 캐트리나 레이크잖아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난 옷을 왜 인터넷에서 사면 반품이 이렇게 힘든 거야. 그리고 사면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그래서 이 여자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개발해가지고 나는 요번에 파티복을 사야 돼. 그러고 하면 너가 치수가 어떻게 된 건지 처음에 다 웬만큼 알아요. 그럼 그 정보를 완전히 기억해. 개인화된 정보를.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너 스타일을 보니까 약간 마른 체형처럼 보이게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쫙 추천을 해줘. 계속. 그러면 골라. 그 중에 8개까지 고를 수 있어요. 8개를 딱 골라. 그러면 딱 고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아니고 요 8개. 그러면 그걸 보내줘요. 집으로. 치수를 딱 맞춰서. 보내오면 입어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놀랄만한 게 뭐냐면 박스를 딱 열면 반품 박스가 있어. 그 반품 박스는 이미 받는 사람 자기네, 보내는 사람 나 이미 다 붙어있는 상태로 박스가 있어. 그럼 그 중에서 그냥 해가지고 골라서 넣어서 보내면 돼. 그럼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거 가지고. 중요한 건 제가 이 옷을 샀어요. 이 옷을 샀으면 일주일 후에 이 옷은 다 옷은 이거야. 이 옷의 수트, 이 옷의 바지, 이 옷의 넥타이 16개의 서로 다른 게 와. 안에는 다 이거야. 내가 산 거. 관심 있어 없어? 어차피 산 건데 더 잘 입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하나를 사면 한 달 이내에 2.4배를 더 사.
그래서 6년 만에 상장시키고 지금 옷만 팔아가지고 매출 1조 달러를 1조 원을 벌어요. 상장했습니다. 자, 새로운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수만 수백 개가 됩니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으로만 팔아요. 자, 이 옷을 사갔는데 16개의 그림을 사람이 일일이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만듭니다. 그죠? 그거를 다 인공지능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케아가 작년에 내놓은 거죠. 애도 화병을 사고 싶어 집에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누르면 구매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쇼퍼블 비디오라고 해요. 5G 시대가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판매 방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패션은 사라지고, 이거 알프로렌이 한 얘기예요. 패션은 사라지고 디자인만 살아납니다. 그죠? 패션은 사라지고 스타일만 살아납니다. 스타일이라는 건 패션은 공통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을 의미하는 거고, 스타일은 나만의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것만 살아납니다. 패션 산업도.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개인화가 이루어진다. 제일 중요한 게 4차 산업은 퍼스널라이제이션. 돼지 한 마리 한 마리, 그 다음에 자동차 하나하나, 마찬가지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할 줄 모르는 기업은 죽는다. 스타벅스가 2016년에 디지털 플라이 휠 스트래티지, 다시 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전략을 수립해서 2016년에 자그마치 3,000명의 직원이 다 기술 인력으로 뽑았습니다. AI 뭐 이런 인공지능 AI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AR, VR, 3D 이런 관련된 기술자만 3,000명을 뽑았어요. 회사가 엄청나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디지털 포스트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파는데도. 그래서 뭐예요? 제일 중심축에 퍼스널라이제이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타벅스는 모바일로 고객을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모바일 회원이 전체 주문의 18%예요. 전체 고객 수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지하는 매출은 36%예요. 엄청나게 높은 거죠. 모바일 고객이 되면 돈을 더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던킨도너츠는 전체 회원 중에 모바일 회원이 12%예요. 이 사람들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건 3%예요. 이거 뭔 소리예요? 모바일 회원이 되면 돈을 더 안 써. 이쪽은. 실력 차이. 12배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해주고, 또 하나 뭐예요? 이런 게 좀 다른 거지. 고객이 고객을 연결해오게 해와요.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뭐예요? 10잔 먹으면 한 잔 공짜 주죠. 우리나라 커피숍은. 얘는 뭐예요? 쿠폰이 하나 오면 똑같은 음료를 먹을 때 하나를 더 줘요. 그 소리 뭐 두 사람 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돗자리. 그 다음에 뭐 그런 거잖아요. 많이 타는 거. 이때가 되면 뭐예요? 별을 주고받을 수 있어. 이때가 되면 마일리지를 내가 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고객들이 뭐 하냐면 너 좀 사 먹어라 그래 친구한테. 그리고 자기가 쿠폰을 사가지고 보내. 3만 원짜리 막 뿌려. 먹고 별 놔줘. 그럼 뿌려 받은 사람은 모바일을 깔죠. 깔면 3만 원 주면 남은 돈이 딱딱 안 떨어지죠. 그거 깐 다음에 또 충전하고 또 충전하고 고객이 되는 거예요. 고객이 고객을 연결해 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나는 맛있는 커피를 팝니다. 10번 오면 한 잔 주세요. 그리고 11번, 이 사람이 900번 아니 89번 왔어. 모르잖아요. 알바생이 알아요? 89번 오면 몇 번 왔다고 인식할까요? 9번. 왜냐면 9개 도장 있으니까. 80번은 다 잊혀졌어. 근데 여러분 89번 하면 앞으로 11번만 더 오면 이 사람한테 뭘 해주고 싶죠?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려면 고객의 왼손과 연결해야 돼. 왜? 우리의 고객은 전부 왼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왼손과 연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차반의 차. 차별화된 여러분의 능력으로 승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뭐냐면 기업은 고객이 바뀌면 변해야 되고 경쟁자가 바뀌면 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면 변해야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은 환경이 크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면 뭘로 승부를 걸어야 돼? 여러분의 역량으로 해야지. 이것저것 손대다가 죽어요, 중소기업은. 그렇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만의 역량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자, 제프 베조스도 있겠습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는 거에 신경을 쓰지 마라.
네가 잘하는 것 중에 새로운 변화에 써먹을 수 있는 걸 찾아라. 그게 훨씬 쉬운 길이죠. 근데 우리는 제품에 자꾸 얽매여 있어. 그걸 보지 말고 새로운 산업에 네가 가진 걸 어떻게 변형시켜서 써먹을 수 있나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손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100점 백승하려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고 다시 말하면 1승 1패를 해. 왜? 상대도 지피지기를 하니까. 지피지기면 100점 백승이라는 사람은 손자병법 안 읽어본 분들이 거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손자병법은 지피지기는 100점 불태, 위태롭지 아니하다. 단지 100점 백승하려면 지천지지하고 지피지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천지지는 뭐예요? 환경의 변화죠. 환경의 변화에서는 기회와 위협입니다. 그죠? 4차 산업이 온다는 건 거기에 기회와 위협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기회도 될 수 있고 위협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죠? 기회를 잡아야지. 기회를 잡아야지. 경영자가 4차 산업이 오니까 우리는 위협이 없으니까 위기경영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은 회사 그만둬야 돼요. 경영자의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돼. 그럼 기회는 어떻게 잡아요?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나의 강점으로 잡고 또 하나는 나의 약점을 커버해 가면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의 승부수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기회를 선점하는 거죠. 기회를 선점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만 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이 온 다음에 제일 빨리 사라진 산업이 바로 필름 산업이에요. 코닥 세계 시장 52%를 점유했는데 131주년 때 사라졌습니다. 지금 없죠? 아그파 독일 기업이잖아요. 이 회사도 죽었어요.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남은 이 회사가 누구예요? 후지지. 후지는 살았어. 후지는 어떻게 살았냐? 이 두 회사는 야, 뭐 스마트폰 왔는데 그게 되겠어? 하고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이 코닥 같은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거 보세요. 너 임마 그렇게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면 죽어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후지는 제일 빠르게 스마트폰이 나타나자마자 전략을 바꿉니다. 뭐? 그 전에는 타도 코닥이었어요. 회사 전략이. 근데 바꾸지. 뭘로? 탈필름. 필름을 버리자로 바꿔요. 대대적으로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필름을 연구해요. 필름을 보니까 항상 펴져 있어야 되잖아. 항상 펴져 있으려면 습도가 높아도 펴져 있어야 되고 비가 오는 날도 펴져 있어야 되잖아. 그날도 사진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펴있게 만드는 물질이 콜라겐이라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나노 입자를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햇빛 차단제가 들어가 있어요. 세 개를 합치니까 뭐가 돼요? 화장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콜라겐의 아스트랄 리프트라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공전의 이틀에서 화장품 산업으로 진출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필름을 또 생각해 본 거예요. 필름은 뭐예요? 빛이 들어와서 찰떡하면 빛이 이 필름에 맺히는 거죠. 선명하게 맺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걸 현상하는 거잖아. 필름은. 자, 이거를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야? 선명하게 맺혀있는 빛을 밖으로 퍼뜨리는 것도 되겠지. 이해되세요? 네? 큰 물체를 적게 담아서 요만한 데다 넣는 거잖아요. 선명하게. 그러면 이건 거꾸로면 요만하게 선명되게 된 뒤에 있는 거를 밖으로 표출하는 게 되죠. 뒤집으면 이 사람들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디스플레이에 다 이 회사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거에 대한 모색은 자기 제품 필름으로 쳐다봤으면 안 나오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기업은 성공할 수 있어요.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반성문을 잘 써야 돼요. 반성문이 왜 글로벌해요? 책들입니다. 네? 반성문이 왜 글로벌해요? 모르세요? 네? 반성문이 왜 글로벌해요? 글로벌을 쓰잖아. 글로벌을 좀 썰렁했어요? 재밌죠? 네. 글로벌을 쓰니까 반성문이죠. 네. 반성문을 잘 쓰면 돼요. 자, 어떻게 쓰면 돼?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죠? 그걸로 자꾸 미래의 블루오션을 봐야 돼요. 새롭게 변화되는 쪽. 예를 들어 자동차는 내가 쓸데없어. 자동차와 나는 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 자동차가 새롭게 가고 있잖아. 자동차가 어떻게 됐어요? 예방의학적으로 가고 있잖아.
자동차가 광고업으로 가고 있어요. 구글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자동차를 사가시면 매달 돈을 드립니다. 이렇게 팔 거예요. 어떻게? 문짝이 광고판이야 LED. 이 차를 몰고 이제 가면 지역마다 광고가 다 달라져. 그 돈을 주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바뀌는 걸 봐야지. 기존에 여러분이 알던 산업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내 기회가 뭐가 있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갖고 미래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돼. 그 다음에 자꾸 보면 보여야 돼. 거기다가 될 것 같아서 돈 다짜고짜 넣으면 안 되지. 자꾸 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동 경로를 빨리 가야죠. 어떻게 빨리 갈 수 있어요? 세계 표준이 변하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버려. 이게 대부분 망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HDTV 처음에 개발할 때 얘네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표준을 잡아갖고 막 갔어. 그랬더니 미국하고 유럽이 단합을 딱 해갖고 아날로그 표준 아니고 디지털로 표준을 바꿔버렸어.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전자산업이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수소 자동차 막 우리가 막 선도한다 막 나가잖아요. 그냥 막 나갔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 먹은 걸 누가 봐주겠어요? 그죠? 이게 글로벌 디팍터라고 그래. 산업 표준이 흘러가는 걸 잘 봐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거기에 수요자 중심으로 봐야 돼. 그리고 외국 기업과 과감히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나가는 방법은 뭐냐? 꼭 한국 딱 보지 마세요. 원격 진료 한국 안 되잖아요. 되는 나라 어디예요? 영국 돼요. 2012년에 열었습니다. 싱가포르 2012년에 열었어요. 말레이시아 2014년에 열었어요. 중국 2014년에 열었고 일본 2015년에 열었어요. 안 되는 거 굳이 여기서 불만 터뜨리면서 있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연구소 세워서 하세요. 거기서 시작해요. 그 다음에 기술을 해서 거기서 테스트한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열렸을 때 들어오면 다 잡을 거 아니에요. 자꾸 우리나라 땅에 기반을 잡아서 뭘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불만만 터뜨리면 뭐예요? 경영자는 돈 냄새를 잘 맡아요. 그죠? 냄새를 맡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허용되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에 이런 것도 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재성. 천재성을 발휘해야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돼요. 이 누구예요, 이 사람? 에디슨이 뭐라 했어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이런 천재를 우리가 독고다이형 천재라고 해요. 혼자 잘난 척하다가 망하는 천재입니다. 이제는. 과거는 통했어요. 왜? 과거는 단순기였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 됐어요. 요즘은 이제 다 모든 게 연결돼 있잖아요. 하나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혼자 했다간 끝나지. 찰스 다윈이 나는 진화론을 30년 동안 연구해서 3년 만에 다 나와요. 요즘 그런 거. 혼자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창의성 있게 잘 묶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솔로 지니어스가 아닌 콜렉티브 지니어스, 집단 천재성을 조직이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은 불가능한 없었던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때 무슨 우리가 언어학자가 있었어요. 문자학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네가 목표를 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가지고 새로움에 도전해서 한글 집단 창제를 한 거예요. 이런 능력이 4차 산업혁명 대책에 필요해요. 딴 쪽이 아니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 직원들과 여러분이 같이 공부하면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고집, 야, 마 그게 그런 거야. 위에서 딱 얘기하는 조직 파워로 누르면 말살돼요. 적어도 현재 비즈니스는 그렇게 가시더라도 새로운 쪽으로 가는 거는 겸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걸 제일 잘한 기업이 지휘사예요. 지휘사는 뭘 했냐면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직원들이 훨씬 빨리 새로운 물명을 받아들입니다. 직원들을 더 교육 현장에 보내서 걔네가 내부에 나이 든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잠재성을 좀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뭐죠? 왼손 경영이에요. 왼손.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만 4차 산업이 뭐지? 이렇게 공부만 하시면 안 돼. 이제 툭툭 쳐봐야 돼. 왼손으로. 왼손은 뭘 쳐요? 일단 상대와 나와의 거리를 재잖아. 새로운 게 나타나면 얘가 내 걸 쓸 수 있나 없나 자꾸 톡톡 쳐봐야지. 그러려면 접촉이라는 걸 해야 돼. 그렇죠? 이제는 귀만 커져서는 안 돼. 두 번째 뭐예요? 내 거를 쓸 수 있나? 그게 뭐야? 급소를 딱딱 쳐보니까 내게 들어갈 만해. 그러면 된다 싶을 땐 뭘 해야 돼요? 오른손을 써야지. 이게 중소기업이 대기업 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3M 아시잖아요. 3M. 3M이 포드의
자동차에 도료 납품하던 조그만 중소기업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커진 거예요? CEO가 이런 말 했어요. 야, 도료를 팔지 말고 어떻게 하면 고객이 잘 될 아이디어를 좀 가져와봐. 고객이 잘 되는 아이디어가 우리가 어차피 거래선을 잡았으니까 그게 좋겠지. 그랬더니 영업사원 둘이 도료를 바르고 있는 현장에 딱 갔더니 도료를 바르는데 실하지 않을 부분에는 이 두꺼운 종이를 오려가지고 풀로 붙여가지고 도료 뿌리고 그거 띄고 그거 긁어내고 있는.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래가지고 종이를 받아다가 갖고 와서 만든 게 셀룰로이드 테이프예요. 그래서 뭐까지 나온 거예요? 접착제 쪽으로 발전하고 테이프 쪽으로 발전하고 지금 오늘날 3M이 있고 포스트잇도 그 와중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는 사고를 내 제품에서 들여다보는 이상 발전을 못합니다. 특히 변동되는 시대에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을 다시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4차 산업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뭐 졸지도 않고 막 헛찔르시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네. 아까 알파고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 그 이세돌 발표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때 루머가 한창 네네. 젖었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1980년에 인공지능을 했습니다. IBM 왓슨 알고리즘을 좋게 만들었고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네. 잘했죠. 저는 그리고 바둑이 아마 6단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공지능 바둑하는 데가 안전사람이 왔을 때 제가 한국경 자문위원이었고 그때 이창호하고 끝내기 알고리즘 만들 때 연결도 해주고 그랬어요.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예요.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드릴게요. 제 얼굴 있잖아요. 하나 예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얼굴이 있어요.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면적 제 그림 있잖아요. 요거 사진. 요 면적을 계산하는 공식을 제시해보세요. 어떻게 측정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인공지능의 훈련 방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몬테카를로 법이라는 겁니다. 몬테카를로 법은 뭐냐면 저거를 측정하는 공식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네모 박스를 이렇게 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에? 여기 내 얼굴 여기다 네모 박스를 이렇게 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있잖아요. 여기 저 물체라는 건 인지됐지. 그 다음에 저 면적에 랜덤하게 점을 쏴요. 그럼 맞았다 안 맞았다가 나오겠지. 랜덤하게 쏘니까 막 일정하게 쏘는 게 랜덤하게 시뮬레이션에 팡팡팡팡팡팡 막 쏴. 그러면 전체 개수 중에 나에게 맞춰진 개수를 전체 면적으로 비율로 나누면 그 면적이 되겠죠. 근데 한 5개 쏘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럼 많이 쏘면 쏠수록 정확하겠죠. 아예 가득 채우면 제일 정확하겠지. 근데 가득 채우면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겠죠. 계속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정성을 가질 거냐는 걸 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둑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켜요. 그럼 학습은 두 가지 학습을 시킵니다. 하나는 인간이 지도하는, 인간의 기본을 보고 배우는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또 같이 도줘요. 근데 얘네는 랜덤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학습이 필요해. 어느 정도 필요하냐면 1000만 개 이상의 학습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1000만 개 이상. 그래서 2800만 판을 얘네가 학습했어요. 그리고 이세돌한테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이세돌한테 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미 알파고에서는 대만 프로기사를 고용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줬어요. 그래서 지면 얘네가 학습하는 거지. 엄청나게. 그래서 이 사람을 뛰어넘었어. 그런데 이세돌한테 왔을 때는 이미 인간한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온 거고요. 저는 도전했을 때 5대0으로 이길 줄 알았어요. 알파고가. 근데 한 판 졌잖아요. 네. 그러면 왜 이세돌한테 왔느냐는 거예요. 자, 인공지능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인간이 배운 수가 있잖아. 그럼 기본 수를 계산하겠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엄청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했던 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16만 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먼저 찍어. 그 다음에 랜덤하게 포인트를 또 찍어. 이해되시겠어요? 딱 지금 그거 가지고 계산을 쫙 하면 그 중에 나오는 거지. 그 중에 선택하는 거 제일 좋은 걸. 이해하시죠? 이게 몬테카를로 법을 써요. 저절로. 그래서 얘가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인간 하는 수는 다 배운 거지. 그러면 인간처럼 안 두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세돌이었어요. 이세돌은 정규 바둑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섬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깨에 태어났고 포석 같은 걸 잘 몰라요. 신경도 안 써요. 수익기가 엄청난데 초반부터 끊고저치가요. 전부. 이세돌은 2차원은 굉장히 냉정하게 승부를 가는데 얘는 끊고저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 변화무쌍해. 아주 그걸로 유명한 애예요. 세계 3위였지만 그 당시에 그런 능력을 가진 건 이세돌. 다시 말하면 인간 기보를 통해서 학습은 다 했는데 창의적인 수를 못 배운 거지. 그래서 이세돌한테 온 거예요. 뒀습니다. 한 판 두고 두 판 두고 세 판 두고 네 판 이겼어요. 다섯 판째 딱 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오버피팅이라는 인공지능의 문제예요. 오버피팅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세요. 미안합니다. 뭐라고 나한테 했는데 어깨를 탁 부딪히더니 내가 그냥 쓱 째려보더니 내가 인공지능이 생각할 때 내가 잘못했는데 쓱 째려보더니 가버리는 거야. 그 인공지능은 뭐예요? 경험을 했잖아. 뭐야? 카이스트 교수 명놈에다가 안경 끼고 곱슬머리는 나쁜 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거 써먹으면 다음에 바로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카이스트 교수는 전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그죠? 곱슬머리 안경만 끼고 나쁜 놈이야.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걸 오버피팅이라 해. 근데 이게 인간한테 있습니다. 뭐예요? 인간은 그걸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흑인은 더러울 것이다. 여자는 깨끗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라도 어쩔 수 없이 편견이라는 게 있어. 그걸 우리가 오버피팅이라고 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이세돌이 이제 87수 줬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86수를 딱 두고서 자기가 했을 때는 이길 확률이 70%가 넘었어요. 그 레이트가 논문에 나왔거든요. 나중에. 70%가 넘었어요. 87수를 딱 두고 자기가 딱 계산을 했는데 승률이 50% 조금 넘은 거예요. 얘는 지금까지 바둑을 해서 확률을 계산해 나가면 50수가 넘어서 계속 학습된 게 뭐냐면 전부 확률을 높여왔어요. 한 번도 확률이 뒤로 후퇴된 적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난생 처음 경험한 거야. 앞으로 갔다가 뒤로 온 게. 그럼 뭐야 얘가? 오버피팅이 되는 거야. 우리도 열 봤잖아요. 열. 막 열고에다가 아침에 나오면 카드에 무슨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도 고스톱 치다가 열고 들어가면 이거 뭐 이런 데 이게 있잖아. 우리가 막 돌아버리는 거. 얘도 그걸 오버피팅이 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래서 그게 와서 오작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리즘 배웠잖아. 그걸 알고리즘을 해독해서 그걸 보완하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게 알파고 마스터예요. 이세돌을 이긴 게 알파고 B고 그 다음에 알파고 마스터를 만들어서 그거는 허재랑 둔 거지. 그 다음부터는 한 판도 안 졌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알고리즘을 만들고 인간 기보를 배우고 가르친 다음에 다시 자기네끼리 두고 하는 거는 이게 지도학습이라고 해요. 인간이 그 다음 자기네끼리 하는 게 자율학습,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본 걸 강화학습. 이걸 전체를 합해서 머신러닝이라고 해. 근데 알파고 리도 다 이거를 거쳤고 알파고 마스터도 거쳤어. 근데 이제 시험을 해본 거지. 앞에 인간 기보를 안 준 거예요. 인간이 안 도줘. 그 다음에 바둑 룰만 주고 니네들끼리 붙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그동안 컴퓨터성이. 그걸 했더니 36시간 만에 알파고 D를 100대 0으로 이겼어요. 36시간 만에. 네? 하루 만에. 그러더니 이틀 반이 지나니까 알파고 마스터를 7대 3 정도로 이겼어요.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도학습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왜 실험할까?
생약 개발, 아까 신철 개발, 이건 안 해본 거잖아요, 인간이.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한 걸 가르치면 얘는 인간이 가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주, 우리 안 가봤잖아요. 이런 완전히 새로운 인간이 안 해본 일들은 지도학습 과정을 오히려 빼야 얘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거죠, 해법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질문. 아까 오버커팅을 잘못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아, 예, 제대로 갔죠, 그래도. 예, 예. 제가 잘못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아시겠죠? 네. 재미있었습니까? 네. 뭐 교수님이 여러 가지 많이 알아요, 그죠? 네. 자, 그럼 여러분 감사하고요. 아까 저기 책 받아가시고요. 또 우리 수고하신 팀장님이 지정한 분이 하나 가져가는 걸로. 네, 팀장님이 아니고 네,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고. 왜냐면 헛질렀기 때문에.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